4초 먼저 보자. 이거 시간적 배경이 1930년이에요. 근데 1930년은 여러분 대단히 뭐야? 일제 강점기에서 수탈이 제일 심했던 데예요. 그 다음 공간은 뭐야? 성동리와 보광리다. 시점은 항상 우리 신경 써야 돼. 문제에 나오든 안 나오든 전지적 작가 시점이다. 자, 내용을 먼저 좀 봅시다. 백단이 한여름에 극심한 가뭄으로 어디가 성동리 농민이 고통을 겪고 있어요. 그다음 저수지 물이 트이지만 보광리 주민들이 독점을 합니다. 성동리 주민은 기부제까지 지내지만 효과가 없어 흉작이 됩니다. 그래서 보광사에서 간평위원들이 나와 위세를 부리고 돌아가고 보광사에서 흉년에도 불구하고 예년과 마찬가지 흉년이면 소작료를 좀 줄여야 될 건데 똑같은 소작료를 내요. 그러니까 결말 성동리 주민들이 연기를 요청하다가 거절당하고 입도 차압의 위기에 처한 농민들이 소작쟁이에 나서는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특징적 보면은 사실주의 소설이 1930년대 굉장히 많아요. 그런 1930년대 소설 중에서 연대 소설 중에서 염상섭이 가장 대표적인 여기 뒤에 두파산 나오죠. 그 다음에 3대 그 다음에 이거 뭐지 만세전 이론수 표본실의 청개구리는 조금 그 자연주의 소설인데 그럼 이것들은 이런 소설들은 이상적인 인물이 없어요. 이상적인 인물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냥 일제강점기의 현실을 드러내가지고 얼마나 일본 수탈이 심했나 그런 걸 나타냅니다. 그 다음 지주와 소작의 현실을 대비해서 지배계급하고 피지배계급의 갈등, 지배계급의 횡포, 피지배계급의 고통, 그 다음 사회적 모순을 드러내는 거야. 사실적인 방법으로. 농민들이 집단 행동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거 개연성 있게 보여준다. 개연성이라는 뭐야? 있음직한 이야기. 그냥 요거 이런 거 하지 말고요. 있음직한 이야기.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이렇게 소작쟁이를 할 수밖에 없다. 자, 농민이 각성과 저항의 주체다. 그 다음 이런 것들이 지금 정연이가 틀리는 것 중에 하나. 서술이 어떻게 되는 거? 한 명의 중심 인물에 의해서 서사가 되는 게 아니라 다양한 인물을 번갈아 가면서 한다. 예를 들어서 여기 3대도 똑같은 방법이에요. 3대도 조이관, 이거 할아버지야. 조이관 입장에서 서술하기도 하고 이것도 전지적 작가예요. 상훈인가 창훈인가 아들이 조상훈. 아들 이름이 갑자기. 조상훈 입장에서 서술하기도 합니다. 서술자가 한 명이긴 전지적 작가이긴 한데 이렇게 될 수가 있다. 그러면 뭐냐면은 이 한 명의 중심 인물이 있는 게 아니라 다양한 인물들이 번갈아 가면서 사건을 기술한다. 그러면은 다각도로 조명하려고 이렇게 입장을 바꿔가면서 번갈아 가면서 서술을 한다. 이렇게 됩니다. 자, 내용 들어가 보자. 사촌은 이 김정하는 모래톱 이야기 그리고 사촌 이 정도 작품은 읽어줘야 되는데 사촌이라는 거는 뭐야?
절, 사자죠. 절 아래 뭐야? 촌, 마을이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은 보강사의 전답을 농사를 짓고 소장을 주는 빈농들이 모여 사는 마을이다. 식민지 조선의 현실을 보여주는 공간이다. 이렇게 됩니다. 봄못에 논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유아독존식으로 날뛰는 절사람들의 세도에 눌려 물조차 마음대로 못된 곰보 거서방 마침내 큰 마음을 먹고 물꼬를 조금 더 터놓았다. 이거는 뭐냐면은 지금 논을 가지고 있어요. 봄못에 논을 가지고 있어. 그러면은 보험 아래에 논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날뛰는 절사람들의 세도에 마음대로 물조차 마음대로 못됐어요. 그랬던 곰보 고서방이 물꼬를 이것 때문에 물꼬라는 건 이렇게 물을 이렇게 대는 거잖아요. 그러자 그것을 본 한 양반이 이건 보강리 주민이에요. 빽 소리 지르면서 그런다. 자자자 왜 또 손을 대요? 행동을 저지하는 거지. 물을 대는 걸 막으려고. 물을 뭐 하려고 하는 거야? 이 아전인수 그런 말도 나오는 게 물이 이렇게 거의 생명이거든요. 이제 물도 다 되고 가니 나도 좀 돼야죠. 사정을 합니다. 어떤 태도? 배려를 요청하는 모습이고 약한 태도를 한다. 하다가 고소방은 너무 약한 거고 깨닫고 이 정도로 말해가지고 물을 대게 할 수 없다. 생각해서 한마디 더 못했어. 그리고 당신 논에는 물이 철철 넘고 있지 않냐. 그러면은 뭐야? 여기서는 약한 태도였는데 여기서는 좀 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상대방을 뭐하고 있어도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 너 논에는 물이 철철 넘치지 않냐. 뭐 넘어? 어디 넘어? 이 양반이 눈이 있나 없나 하고 곰본 눈 물꼬를 봉하려고 했다. 막을 봉짜지. 안 돼요. 아까보다 더 크게 열면서 위에 눈 한번 적시지도 못하게 하고 아래 눈만 두렁이 넘게 물으시는 거 너무 심하지 않소? 이기적이라고 비판하는 겁니다. 뭐 그렇게 늘어면 어쩔 테요? 이 친구가 밥줄이 제법 톡톡한 모양. 밥줄이라는 거는 이게 대단히 위협하는 소리예요. 위협하는. 그러면은 지금 소작은 땅을 떼이면은 농사 지을 땅을 떼이면은 이거는 뭐야? 손가락 빨고 있어야 되지. 그럼 상대방의 곰보의 밧줄은 뭐야? 논을 경작권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어. 너 땅, 밧줄이 튼튼하니까 땅 떼어도 괜찮지? 이렇게 협박하는 내용입니다. 그는 삐쭉 냉소를 다. 이 친구 내 집에는 그래도 애비애미도 없냐? 누구 보고 이 친구 저 친구에? 그러면은 이 양반이 자기보다 나이가 어려요. 너는 애비 삼촌도 우리 싸우다 보면은 뭐야 나이 가지고 항상 이러지. 이 친구 저 친구에 그러지. 그러면은 이 곰보가 고소방이 연상이란 말이야. 나이가 많아. 그런데 이 친구 저 친구 하냐? 너는 애비 삼촌도 없냐? 이렇게 된 거야. 이 녀석이 제법 꼴값 생긴 게 어떻게 돼요? 곰보란 말이야. 곰보. 이거 열병 때문에 어렸을 때 알아가지고 뭐야 피부가 막 뽕뽕 구멍이 뚫리는 거 그게 곰보예요. 어디 쌍관띠에 빵꾸 그러면 이게 뭐야 구멍이 뽕뽕 뚫린다 했잖아. 그럼 더 내줄까? 하고 뭐야 상대방을 뭐하니? 겁박합니다. 그런데 믿고 있는 게 있어요. 보강리가 아까 더 세다고 했잖아요. 이거를 믿고 하는 거야. 걔 같은 놈 아무리 세상이 뒤바뀌어서니 이봐 이 녀석 봐 세상이 뒤바뀌어졌다고? 다른 사람도 다른 소리다. 예끼 건방이었어. 그리고 제 몸보다 몸피가 훨씬 곰보의 뺨을 한 대 갈겼다. 이렇게 지금 보면은 몸피가 더 훨씬 크다니까 체격이 훨씬 크다는 거예요. 몸피라는 거는 몸통의 굵기인데 그러면은 나이도 많고 자기보다 몸이 더 몸피가 큰 곰보의 뺨을 갈긴 거야. 이게 뭘 믿고서
하도 어처구니가 없어서 멱살 불끈 졸라지니까 그 옆에 있던 같은 패들이 벌써 벌떼같이 우 몰려왔다. 그러면은 같은 패라는 건 뭐야? 한 양반하고 같은 패들 실력 행사를 나섰다. 그러자 아까 하동 늙은이를 상의했던 고자쟁이 이시봉이가 고자질쟁입니다. 이시봉이가 풋볼 차던 형식으로 곰보의 아래 배짬을 확 찔렀다. 역시 뭐야? 이쪽 한쪽 패지. 곰보는 아가며 쓰러졌다. 쓰러진 놈을 여러 놈들이 밟고 차고 그러다가 나중에는 뻗어져 누운 놈을 끌고 주재소에까지 가자고. 이건 경찰서예요. 요거는 공간적 배경을 나타내는 단어. 이거는 내신에서는 이런 거는 나오지만은 경찰서에 끌고 간 거야. 곰보는 그 말이 무엇보다 무서워요. 그러면 이 주재소에 끌고 가자는 이 말이 제일 무서운 거예요. 공권력이 제일 무서워요. 잘못했다고 빌지 않을 수가 없었다. 아, 잘못한 게 없는데 이렇게 잘못한 거로 빌게 됐어요. 들깨가 곁에 가도 곰보는 너 이런 사람처럼 논두렁에 멍하니 앉았었다. 자, 뭐냐면은 무기력감, 패배감, 또 보복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 때문에 멍하니 앉아있는 거예요. 눈밑이 퍼렇게 보일렀다. 얻어맞아가지고. 저수지 말은 그에 끊어졌다. 마지막에 가서 기어이로 해석하는 게 맞아요. 기어이 끊어졌어요. 이거는 생명줄이거든. 농사 짓는 사람은 물 없으면 옛날에 농사 못 지내요. 물 끊어진 수문을 우두커니 들여다보는 농민들은 하도 억울해서 말도 욕도 안 나오고 그것에 주저앉았어요. 망연 자신은. 자, 여기서 멍하니 앉아있고요. 나머지 농민들도 뭐야? 권력 햄퍼에 망연 자실할 수밖에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그와 동시에 온종일 숙회처럼 쫓아다닌 피로까지 엄습해서 피로의 원관은 뭐야? 숙회가 되죠. 그럼 엄습해서 일어날 생각이 없었다. 주민들의 모습, 성동리 주민들. 그러나 한편 물을 흐뭇이 된 보광리, 아까 나쁜 놈들이죠. 사람들은 해설이야 이거. 최근에 생긴 중마을이야. 제 논이 아랫논으로 넘어 흐르세야 도도한 논 물고 이건 뭐야? 아래로 이렇게 못 흘러가게 이렇게 물고를 이렇게 도도한 논 거예요. 논두렁 낮은 짬을 한창 더 단속하느라고 바빴다. 그러면은 결국은 뭐냐? 물고 다투면서 승리하고요. 절대로 어디한테는 안 주는 거예요. 송동리한테는 안 주는 거야. 그러니까 물이 이쪽으로 여기서 여기로 흘러가지 않게 단속하는 모습입니다. 단속하는 모습이야. 몹시 바빴습니다. 이제 대비가 되죠. 송동리 주민의 모습하고 보광리 주민의 모습이 대비가 될 거예요. 고서방은 분도 부인지만 그보다 내년부터 영락없이 논 두마지가 떨어질 것을 생각하면, 이거 아까 뭐야? 땅을 뺏기는 거, 소작을 안 주는 겁니다. 그러면은 뭐야? 보복이 따를 거다. 그러면은 논 두마지기도 이제 뭐야? 내가 농사를 짓고 있었는데, 근데 그거를 이제 농사를 못 짓게 될 거잖아요. 그래서 생존의 위기에 몰린 처지다. 앞으로 살아갈 일이 꿈같이 암담했다. 중략이 됐습니다. 중략 부분 내용은 송동리 주민들은 가을이 되어도 소출, 이거 뭐야? 자기가 소장농에서 나오는 뭐야? 생산량, 쌀이 거의 생산이 되지 않았다. 그런데 그러면은 이제 소출이 없는 것 뻔히, 흉년이 든 것 뻔히 알면은 어떻게 해야 돼? 소장료를 내려야 되잖아. 그런데 이런 사정에 아랑곳 없이 이전과 같은 소장료를 요구합니다. 아예 생산이 안 됐는데. 그럼 이에 뭐요? 탄원하기 위해서 농사조합을 찾아갑니다. 그들의 하소연은, 그러면 누구의 하소연? 송동리 주민의 하소연은 자기들이 봄에 빌려 쓴 소위 저리자금 지불기한을 연기해달라는 거야. 자, 그런데 이거 보세요.
대부분 비료대금이라는 게 뭐야? 농사 짓기 위한 최소 한도의 비용이야. 이거를 맨 처음에 빌려주거든요. 자금을. 저 낮은 이자로. 근데 이제 가을이 되면은 쌀이 수확이 되면은 그거 내놔 그런단 말이야. 돌려줘 그런단 말이야. 그런데 그 지불 기한을 어떻게 지불 못하겠다는 게 아니라 연기해 달라는 거야. 조금만. 보강사 소작인들은 해마다 조합비와 비료대금과 이자를 바쳐야만 했어요. 그럼 보강사 소작인들은 조합비, 비료대금, 이자를 바쳐야 된다. 소작료, 조합비, 비료대금, 비료대금의 이자. 그래서 자, 소작료 매석에서 너대나 되는 조합비와 비료대금과 이자. 그러면은 산 넘어 산이야. 그냥 소작료만 내는 게 아니라 이런 것도 다 내야 된다. 비료대금은 갚는 기간이 해마다 호세와 같았다. 그러면은 뭐야? 호세와 같은 기한에 내야 된다 말이야. 정해진 기한에 꼭 내야 되니까 이거 부담이 있으니까 그거를 뭐 해달라고? 연기해달라고 지금 간 거야. 왜? 흉년이 들었으니까. 교회 기단체 인사도 받느냐 마느냐 하는 이사님, 요 뭐야? 벌써 태도 어때? 좋아요 안 좋아요? 인사도 거의 안 받아. 교만하게. 고압적인 태도, 권위적이고 고압적인 태도입니다. 빌듯이 늘어놓는 구장의 말을, 구장은 뭐야? 마을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저기 모시는 분이야. 그러면 이 사람들이 대부분 문제 해결을 위해서 나서고 그럽니다. 마을의 문제 해결해주고. 말을 귀 밖으로 한참 식기심마 껍데기에 낙서만 하더니 그러면은 뭐야? 듣는 둥 마는 둥 하고 있어요. 귀 밖으로 들었거든 귓등으로 들었다 이 말하고 똑같죠. 귓등으로 들었다. 주위에서 듣지 않는 거예요. 그럼 귀찮은 논은 붙이지 않는 게 어떠요? 붙이지, 논을 붙인다는 건 뭐냐? 그 논에서 소작을 한다는 거예요. 아니 그 정도 논이면 너희들 아예 그냥 거기서 농사 안 짓는 게 낫지 않아? 이게 생명줄이지. 생존권을 위협하는 거지. 그래서 무슨 태도냐면은 몰인정한 태도야. 야 너희들 자꾸 그렇게 골치 아프면은 아예 농사도 짓지 마 임마. 이런 소리야. 해마다 이게 무슨 짓들이요? 그러면은 이거 매년 되풀이 되는 거다. 나도 이제 우는 소리 지금 뭐야? 연기해달라는 소리 듣기만도 귀찮소. 호소만 내고 버티고 어디 한번 버티고보시구려. 그럼 요거 들어주지 않고요. 비료대금을 내지 않을 때 어떨 때 나 연기해달라고 하는 이거를 안 내면 좋지 않은 결과가 생길 거를 경고를 합니다. 버텨봐라! 이런 거지. 어디 누구 조합도는 안 내겠답니까? 조금만 연기해달라는 겁니다. 이번에는 그러니까 안 내겠다는 거 아니잖아요. 연기만 좀 해달라. 또주리가 말을 받았다. 내단 안 되는 입맛대로 해보시오. 난 더 이상 얘기 않겠어. 완전히 거절합니다. 이야기 듣지 않겠다는 거지. 이사님은 살결 좋은 얼굴에 녹이 환한 기운을 띠더니 이게요. 이게 살결 좋은 얼굴은 이거 탐욕스러운 얼굴이에요. 옛날만 해도요. 전부 다 가난하고 힘드니까 살찌는 사람도 없고요. 얼굴에 살결이 좋을 수도 없어요. 녹이 환한 얼굴을 띠더니 환한 기색을 띠더니 곰보를 힐끗 보고 고소방 당신은 또 뭐하소? 작년 것도 못하는 무슨 낯으로 여기오? 매섭게 꼬집었다. 찍혔지 고소방은. 다시 장부를 뒤적거리며 하던 일을 계속했다. 허탕을 치고 밖으로 났다. 며칠 뒤 저수지 및 고소방 논을 비롯해 여기저기에 입도 차압. 이게 진짜 무서운 겁니다. 입도 차압. 소출을 빼앗아 버린 거예요. 차압해버려. 뺏어버린 거야. 그러면은 뭐야? 아주 이게 중요한 말입니다. 입도 차압이란 말이. 이건 이제 1930년대 그리고 일제강점기에 보면 입도 차압이란 말 많이 나올 거예요. 무자비한 수탈을 상징하는 소재이고요. 소출을 빼앗겠다는 거고 그래서 집단행동의 계기가 됩니다.
농민들은 알아보지 못하는 차폐말 이거 뭐야 일본어로 돼 있겠지 뭔 말인지도 모르고 들여다보고 또 들어봐였다. 피땀을 흘려가면서 지은 곡식에 손을 못 대? 이 곡식 누가 만든 거야? 농사 누가 지어요? 이 소작인들이 지어요. 근데 그 농사에 손도 못 대게 차압이라는 팻말이 붙었어요. 손도 못 대요. 이건 이제 차압 딱지 요즘에는 차압 딱지가 붙죠. 빨간색으로 딱지 붙으면은 내 물건이어도 손도 못 댑니다. 자동차에 딱지 딱 붙여놓으면 자동차 운행 못하는 거야. 이런 거하고 똑같은 거야. 그러면은 뭐야 입도차압이라는 거는 소출 그에 생산된 쌀에다가 뭐야 농산물에다가 이거 건들지 마 이 팻말이 붙은 거예요. 억울하고 분하기보다 아니야 분하기 아니고 목숨을 뺏긴다는 생각. 억울하고 분한 거 그거 아니고요. 이제 목숨을 완전히 뺏긴다. 생존의 위기다. 생각이 앞섰다. 고소방은 드디어 뭐 했다? 야간 도주를 했다. 도망가 버렸어요. 뭐야? 세금 돈 낼 돈이 없으니까 도망가 버립니다. 야간 도주했던 거 이제 시에 그런 게 있어요. 털보네 뭐지? 털보네 집인가? 이런 시 있어요. 그러면 거기 안에도 야간 도주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렇게 비가 오는데 어린 것들 데리고 어디로 갔을까? 이튿날 동네 사람들은 애 터지는 말로 그들의 뒤를 염려했다. 무심한 가을부에는 진종일 고소방이 지어두고 간 벼이삭과 차팻말을 휘둘겼다. 그러면 고소방이 농사져가지고 벼 이렇게 수확을 했어요. 그래도 그거가 차팻말이니까 고소방이 건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비가 요거와 요거를 휘둘겼다 그랬다는 거는 뭐야? 작중 분위기 인물 심리학 배경 조응하는 배경에서 흉흉하고 비참하고 암울한 이런 내용이다. 무슨 불길한 징조인지 새벽마다 여우가 울어대고 외상술도 더 이상 먹을 것이 없어. 그러면 이거 뭐야? 인심도 없어져요. 외상으로 술을 줬을 거 아니야? 그 옛날에 그 전에는 근데 이 외상술도 안 줘. 왜? 제가 돈을 못 갚을 거라는 거 아니까. 그렇게 된 농민들은 야학당이 터지게 모여들었다. 터지게 모였다는 건 전부 다 모여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전개될 사건을 암시하는 거다. 직접 행동에 나설 거다. 그래야 하루아침 징소리와 함께 일제히 야학당 뜰로 모였다. 그들에서는 여름 못 한빈 집단이며 콩대 메밀대가 잡혀 있었다. 그러면 결실을 맺지 않은 이 곡식 대들입니다. 농민의 처지를 보여주는 수단이고요. 절에 불을 지르기 위한 도구입니다. 여기에다가 딱 불을 지르겠다. 이윽고 그들은 긴 줄을 지어 차압취소 팻말 있죠. 소장료 면제 목적은 요겁니다. 차압을 취소해 주세요. 소장료를 좀 면제해 주세요. 농사가 안 됐으니까요. 탄원해 보려고 마음을 떠났다. 안악내들은 전장에 내보내듯 돌담 너머로 고개를 내가지고 남정들을 보냈다. 어떤 태도? 결의에 찬 태도로 어디로 간다? 보광사로 가는 남자들을 걱정스럽게 보는 모양입니다. 전쟁터에 나가는 것. 만약 보광사에서 들어주지 않는다면 하고 뒷일을 염려했다. 염려하는 거는 이게 가서 쉽게 들어줄 내용이 아니라 요거 이야기가 됩니다. 자, 전체적으로 보면은 가장 중요한 거는 물고 문제다. 보광리 주민들이 독점하려 하고요. 성동리 주민들은 자신들의 논에도 물을 대려고 합니다. 물을 독점한다. 그 다음 생존 위기에 처하게 된다. 그 다음 요 보광사의 이사님은 뭐야? 상황 신경 쓰지 않고 비용을 소작 관리비로 걷어들이라고요. 성동리 주민은 대출 상환 연기를 요구했어요. 그럼 요구 거부하고 입도 차압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고소방은 뭐야? 야밤 도주를 하고요. 집단 행동으로 이렇게 대응했다. 근본 원인은 뭐냐? 부조리한 농촌 현실이다. 지주가 수탈을 한다. 이렇게 된다. 공간 봅시다. 보광리는 보광리의 절마을입니다. 사하촌, 성동리는 뭐야? 보광사 땅을 소작하는 소작인들의 마을 사하촌입니다. 여기는 절마을이고 절 아래 마을이다. 이렇게 되겠죠. 자, 사하촌 지배구청 권력자 지주들이 사는 거고요. 중이 있고 주민들이 있고 이사나 관, 주재소 이런 게 있고요.
여기는 송동리 주민들, 곰보, 거서방, 또쭈리, 들깨 이게 전부 다 뭐야? 소작입니다. 집단행동의 의미는 생존권을 지키려는 자생적인 투쟁이고요. 비참한 현실을 고발하고 정당성을 지금 옹호한다. 농민이 이제 이게 일반적인 소설이란 말이야. 농민이 지식인에 의해서 계몽되는 것으로 그려진 일반적인 농촌소설과는 다르게 농민이 스스로 깨닫고 행동한다는 거에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 요래서 사촌 정리. 일제강점기니까 이거 내용 좀 이해가 그래도 쉽게 될 거야. 자, 그 다음 복덕방 이태준. 이태준은 뭐야? 돌다리 쓰신 분이죠. 돌다리. 이 복덕방은 모의고사에서도 몇 번 나왔습니다. 내용 정리부터 합시다. 세태, 복덕방이라는 건 뭐야? 집을 사고 파는 데지. 그래서 세태소설이고 사실적이고 현실 비판적이다. 1930년대고 서울 변두리다. 전지적 작가 똑같고요. 근대화 물결에 소외된 세대. 지금 돌다리에서도 아버지하고 아들은 의사였지. 아버지하고 의사와 둘 간의 뭐야? 땅에 대한 가치관의 차이를 보여줍니다. 그러면 아버지는 땅을 팔 수 없는 물건이고 아들은 땅을 팔아가지고 경제적 이득을 취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고, 이것이 이제 가장 뭐야? 1930년대 일제강점의 현실도 중요하지만 이런 가치관의 차이도 대단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1940적으로. 그래서 이게 1930년대 소설은 사실주의 문학이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요약적 진술하는 사건이 어떻게 빠르게 진행이 되죠. 대화로 사건을 진행하느냐, 요약적 서술로 진행하느냐에 따라서 사건 진행이 느리게 되고요. 느르게가 아니라 느리게 되고, 요거는 빠르게 진행이 되는 이런 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 대화와 행동 묘사를 통해서 특성과 태도, 이거는 간접 묘사지. 간접 묘사. 그 다음 인물 간 세대 간 갈등, 그리고 갈등이 해결이 안 돼요. 좌절을 통해서 비판적 시각을 드러낸다. 이런 내용입니다. 작품 구조 봅시다. 성공한 딸을 두었지만 공공하게 지내는 안초시와 서참이 박효한 영감이 복덕방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박효한 영감에게, 그럼 안초시는 딸은 잘 됐잖아. 안경화. 박효한 영감에게 개발 정보를 들은 안초시는 일확천금을 꿈꿉니다. 1930년대 일확천금 꿈꾸는 내용은 시나 소설에서도 좀 많이 나옵니다. 금강을 찾아간다든지. 그래서 딸을 투기에 끌어들입니다. 근데 그거 실패하게 되고요. 그 책임을 누구? 안경화가 딸이 아빠한테 돌려서 안초시를 홀대합니다. 안초시는 비극적 죽음을 선택하고 서참이는 안경화 협상을 통해서 장례를 치르게 합니다. 장례장에서 안경화와 지인들의 위선적인 태도를 본 서참이와 박효한 영감이 울분을 느끼는 이런 내용입니다. 내용은 뭐 그렇게 복잡한 내용이 아니니까 들어가 봅시다. 초씨는 이날 박효한 영감에게 들은 이야기를 누구한테 했다? 이거 안초씨죠. 투기에 대한 정보를 누구한테? 딸 안경화에게 하였다. 안경화는 성공한 현대 무용가예요. 근데 원래 딸이 초씨한테, 아버지한테 잘 안 했어요. 그런데 투기가 실패로 끝나니까 더 홀대를 하게 됩니다. 실패는 했을지라도 십수년 상업계에서 논 안초시라 출자를 권유하는 수장만은 딸이 듣기에도 놀라웠다. 그럼 뭐야? 여기서 상업계에서 어느 정도 놀았단 말이야. 일을 했다는 거지. 그러면은
이 출자를 권유하는 수작은 지금 딸인 입장에서 아버지의 말을 들어도 뭐야? 설득력이 있는 거야. 전문가적인 느낌이 들고요. 설득력이 있어요. 신빙성이 있게 느껴지고. 딸은 즉석에서 가부 뭐야?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출자를 할 건가 안 할 건가? 말하지 않았으나 머릿속에서도 잊혀지지 않았던지 다음날 딸 편이 먼저 그럼 설득당한 거지. 이야기를 다시 꺼냈고 초시가 영감에게 묻던 초시가 누구야? 박혜환 영감에서 투기 정보를 듣죠. 그럼 초시가 묻던 이상으로 뭐야? 딸이 아버지에게 시시콜콜이 케어 먹었어요. 그럼 적극적으로 관심 모이고요. 물질적 욕망이 안경화는 강한 사람이다.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러면 초시는 또 박혜환 영감이 서로 손가락 가리키듯 소상히 설명했고 1년 안에 청장을 하도록 최소한으로 50배 이상의 순이라고 장담하였다. 장밋빛 미래를 제시하고 유혹을 하지. 50배 돈이 수익이 난다니까. 딸은 솔깃했다. 사흘 안에 집을 신탁에서 놓고 집을 맡기고요. 대출 받은 거지. 3,000원을 뭐 하는 거야? 대출 받았다. 돌리기로 하였다. 빚을 내서 자금을 말했다. 초씨는 금시 발복이나 된 듯 뛰고 싶게 기뻤다. 사참이는 문근이 날 멋있겠다. 내 굳이 너 시켜. 내 집보다 난 나은 집을 살 테니 내과 놈이 천생 확해지 별거냐? 서참이를 멸시합니다. 그러나 신탁에서 돈이 되는 날은 처음 보는 청년 하나가 웬 처음 보는 청년 하나가 초시 앞을 가리며 나왔다. 그는 딸의 청년이었다. 딸은 아버지의 단 일전도 넣지 않았고 그러니까 돈을 아버지한테 안 주고 누구한테 그 청년이 나서 돈을 쓰라며 처리하게 청년이 처리하게 그럼 뭐야 아버지 믿지 않습니다. 아버지한테 돈 안 주고 그 청년한테 주는 거야. 처음에는 노여움을 참을 수가 없었으나 밤을 지내고 나니 3,000원의 순이익이 5, 6만원 될 것이라 만원 하나에 어디로 가랴 하는 타협이 생겨. 그럼 자기 몫으로 만원 정도는 떨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안초씨는 사위 6개인 청년의 뒤를 따섰다. 그럼 자존심이 상하지만 어떻게 합리화하고 따라가는 겁니다. 1년이 지어놨다. 모두 꿈이었다. 그러면 뭐야? 실패했다는 거지. 악한 꿈이었다. 실패했다. 3,000원치 땅을 사놓고 날마다 심어오고 수소문해도 거기는 축항이 된다는 말이 신문에도 안 나오고 소문에도 안 나와요. 아니 이 정보가 잘못된 거지. 용당포와 다소되는 땅값이 30배 올랐느니 50배 올랐느니 졸부들이 생겼다는 소문이 있어도 그럼 여기는 뭐야? 땅값 올랐죠. 여기는 깜깜 소식일 뿐 아니라 나중에 이건 역시도 박영감 통해 알고 보니 관변 모씨에게 박희한 영감이 속한다. 이 모씨가 박희한 영감부터 속인 거야. 그럼 박희한 영감도 자기 의도치 않게 거짓 정보를 전달하게 된 거죠. 축항 후보지로 측량까지 하였지만 무슨 결점으로 뭐 됐어요? 중지되고 많은 말하며 땅을 샀던 모씨가 땅 처치에 곤란해서 꾸민 연극이었어요. 아주 나쁜 놈이지. 자기는 손에 안 보고 팔아 넘기려고. 돈을 쓸 때는 이런 자리 한 장 만져보지 못했지만 벼락은 돈 쓸 때는 벼락은 초시에게 떨어집니다. 쓸 때는 초시한테 맡기지 않았잖아. 벼락은 초시에게 떨어졌다. 서럽게 굶어도 먹을 정신이 나지도 않았거니와 밥을 먹으러 들어갈 수도 없다. 눈치가 보여서 홀대 당하기 시작합니다. 재물이란 친자간의 의리도 배추 및 도리듯 하는 건가? 친자간의 의리도 배추 및 도리듯 하는 거냐? 그럼 가족으로부터 이렇게 배척이 됐다. 재물이 더 천륜보다 아버지와 딸보다 재물이 더 중시되는 사회 모습입니다. 자, 안초씨 위로했지만요. 결국 안초씨 죽음을 택해버려요. 팔치우스로 갈까 하다가 자식한테 먼저 알려야 되겠다 하고 말만 듣던 안경화 무용연구소를 찾아서 안경화를 데려갔다. 딸이 한참 울고 난 뒤다. 관청에 어살해야지. 아니에요. 아쓰세요. 그러지 마세요. 아쓰라니. 제 명예도. 그러면은
아버지의 죽음 앞에서도 자기 명예가 더 중요해요. 그러면 자신의 치부지. 이기적이고 타산적인 태도입니다. 하고 예언했다. 명예 안 될 말이지. 명예를 생각해서 애비를 저 모양으로 세상 떠나게. 그러면은 아버지가 안초씨가 죽은 게 뭐야? 책임이 딸에게 있다고 책망을 하는 겁니다. 안경화는 엎드려 다시 울었다. 그러다가 나가려는 사참이 나를 끌어안고 놓지 않았다. 필사적으로 매달린 겁니다. 그리고 절 살려주세요 소리를 몇 번이나 하다. 그럼 비밀은 내가 지을 테니 나아지는 대로 할까? 자, 비밀은 지켜주겠다. 대신에 내가 하자는 대로 하자 하고 협상을 합니다. 네, 부친이의 보험 든 거 있지? 내 간이 보험이야요. 무슨 보험도 얼마나 타게 되노? 480원요. 부친이 들었으니 부친 위에 다 써야지. 이게 이제 협상의 내용입니다. 480원을 그냥 다 써라. 돌아가신 이가 늘 속삿을 입고 싶어 했어. 돌아가신 이 안초씨가 이거를 입고 싶어 했어. 상등 털샷을 입히다가 진견으로 수위. 이거는 뭐야? 죽은 사람한테 입히는 옷이야. 그러면 상등 뭐야? 품질이 좋은 거 털샷을 입히고 수위 일수 구세 맞춰 하고 선산 있나 묻힐 데가 없어요. 그럼 공범인의 묘지라도 특등지로 널찍하게 사고 장례식을 장대하게 장하게 해라. 초라하게 해버리면 내가 그저 안 있을까 알아들어? 그러면은 협상의 내용은 뭐야? 480원으로 이런 거 사고 이런 거 사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라 한 거야. 하고 안경화는 그제야 핸드백을 열고 얼굴을 닦았다. 그 뭐야? 명예를 지킬 수 있으니까 안도하는 내용입니다. 후하게 장례를 치르기로 했다. 연결식에 연구소 마당에 열렸다. 서참이 박해한 영감은 술이 거나게 취해갔다. 슬프니까. 비극적 죽음이 슬프니까. 박해한 영감이 뭘 잡혀서 가져왔다는 부의 이원을 뭐야 이제 조의금이지. 이원을 장례비가 넉넉하니 자네 돈 줄 거 없어. 뭐냐 부의금을 이원을 내면은 이거 누구한테 갈 거야? 딸한테 갈 거잖아. 딸한 부의금은 딸한테 돌아갈 거잖아. 그러니까 도와줄 필요가 없다. 그걸 내지 마라. 이런 거지. 하고 우선 술집에 들어 거나하게 꽃배기를 한 거다. 그러면 뭐야? 부의금 가지고 술 마셔버렸어. 줄 필요 없다 생각해가지고. 연결식장에 반반한 조객들이 모였다. 예복 차리고 온 사람도 누워있었다. 모두 고인을 알아온 것이 아니고 안경화를 보러 온 사람이다. 고인을 알아서 온 거 아니고요. 안경화를 얼굴 보고 오는 사람이다. 형식적인 조문을 하는 사람이다. 고인의 슬픔을 알아오는 사람이지 덩달아 기분으로 온 사람이 우는 사람과 끽끽하는 사람도 있었다. 안경화도 그리고 그때는 오늘 시험 잘 봤어? 음, 음. 지금 지금 오기미의 그 상황을 지금 요약 정리해 주는 거예요. 오기미의 과거를 요약적으로 제시하는데 영감이 죽어버리면 차라리 나은데 죽지 않으면 뭐야?
친일파로 걸리게 될 거란 말이야. 걸리게 되면은 징역은 안 시킬지 모르지만은 집이고 땅이고 다 뭐야? 몰수당할 것이란 말이야. 자, 이거 뭔 말인지 알겠죠? 남편이 친일행위를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이제 중풍을 앓고 있으니까 남편이 차라리 죽어버리면은 책임을 안 물을 건데, 죽지 않으면은 돌아가 죽이나 하기 전에야, 죽지 않은 다음에는 뭐야? 반민족 행위자로 걸릴 거고, 반민족 행위로 걸리면은 징역은 안 가더라도 집도 뺏기고 땅도 뺏기고 몰수를 당할 거다. 자신은 없을 망정 자기는 자기대로 살 길을 찾아야 되겠다고 나선 길이 이 길이었다. 무슨? 고리대금업자 길이었어요. 그러면은 뭐야? 이게 오김이 고리대금업자가 되어 돈벌이를 하게 된 이유를 지금 이야기합니다. 상하시서 혼자 또 맞고 영감 약값을 제돈으로 벌였는데 가련한 신세같이 우는 소리를 했지만은 그래야 남의 욕을 덜 먹는 발뺌이 되는 거예요. 응? 나 지금 너무너무 이렇게 힘들어. 그러니까 뭐야, 반민족 행위자의 첩이다, 이런 욕을 안 들을 수 있는 방법이 이거야. 우는 소리 하는 거밖에 없어. 이렇게 됩니다. 오김이 정내 모친이 혼쭐이 나서 다른 걸 보고 그거 보라는데 견으로 힐끗보고 이끼를 셀록 비웃으며, 이건 뭐야? 오김이의 성격 간접 제시죠. 행동과 표정으로 삐뚤어진 성격을 나타냅니다. 허전시 사람 틈을 헤치고 종로편으로 내려갔다. 의기양양할 것도 없지만 가슴이 후련하니 머릿속이고 가슴이고 뭉치고 비비고 가던 것이 확 풀어져 쓰러지고 화가 제대로 도는 것 같아서 기분이 뭐했다? 시원했다. 길게 썼지만요, 기분이 시원했어요. 뭐야? 정내 모친을 망신을 주고 나서. 그러나 비비고 꼬이라는 것이 악감정은 아니었다. 이런 것들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분은 좋았지만 악감정 때문에 그런 거 아니다. 오기미가 오랜 동무, 동창이라고 했어요. 이렇다 할 감정이 있을 까닭은 없어요. 악감정이 있을 이유는 없어요. 다만 요새 돈이라도 20여만이라는 대금을 받아내려면, 그러면 빌려준 돈이 얼마라는 거야? 20여만 원이란 말이야. 그 돈을 받아내려면 혼을 단단히 내주고 제독을 해야 된다. 벼르기는 했지만 어떻게 나온다는 말이 젊은 서방 좀 떴세냐. 이게 뭐야? 정내 모친의 남편을 말하는 거예요. 와, 멋지게 차리고 맨날 정치한다고 돌아다니는 사람이야. 한 거는 구석 없는 말이고 지금 생각하니 우스웠다. 그러면은 얼떨결에 행패를 부린 까닭은 뭐야? 그냥 하다가 보니까 이거까지 했어. 젊은 서방 넣어가지고 유세 떠냐? 막 이랬다고. 그러니까 나 지금 생각하니 우스워요. 악감정 없고요. 지금 생각해보니 우스워. 그러나 나는 뭐야, 돈을 받아야 되겠다 이거지. 20만 원. 자기보다 훨씬 늙어 보이고 삶에 찌든 정내 모친에게 과분한 남편. 자, 오기민은 60이 넘은 중풍을 3년째 앓고 있는 늙은이가 남편이야. 근데 이 늙은이 뭐야? 반민족 행위자, 반민자 돼가지고 곧 박살 날 거야. 그런데 정내 모친은 동창인데 자기보다 훨씬 나이 들어 보이고 살림에 찌들었는데 뭐냐? 남편은 졸라 잘생겼어요. 젊은 남편이야. 그러면 비록 돈은 안 벌고 정치한다고 왔다 갔다 하고 이러지만 어쨌든 그러니까 과분한 남편이라는 생각은 늘 하던 오김이었어. 이 남편, 나는 이렇게 60 넘고 이렇게 병 앓고 있는 남편하고 있는데 이 정내 모친은 나보다 못생겼고 찌들어 보이는데 젊은 남편하고 이렇게 사니까 거기에 과분한 남편이라는 생각은 이미 하고 있었다고 평소에. 그러나 부럽다거나 셈이 나거나 하는 몰상식은 오기는 아니야. 부럽다거나 셈이 나거나 하지는 않아. 그러지만 자기는 자식도 없어. 군 식구들만 들썩거려. 그리고 또 몸도 중풍에 걸린 늙은 영감의 방을 들여다보면 짜증이 나고, 정내 어머니가 자식들은 어려운 삶에 고생하나 자기보다 팔자가 좋다. 정내 어머니가 훨씬 나보다 나아. 오긴과 다르게 성실하게 살지. 문방구도 열고. 그래서 이런 생각도 나는 거다. 그러면은 정내 모친에 대해서 오김의 부러움인다. 그런데 이런 거
이제 뭐 일치하지 않는 거는 이렇게 문제가 나올 때는 이런 것들이에요. 부럽거나 셈이 나서 이런 거다. 뭐 그래서 화를 낸 거다 이런 거다. 자 이제 교장이 왔습니다. 오늘은 아키 이거 일을 마무리 그러면 돈을 줄 겁니다. 언제 갚으나 갈 거 말 건데 그걸로 의상할 거야 있나요? 의상하지 말고 이제 확실하게 돈을 내라 이런 뜻입니다. 교장이 슬쩍 들러서 점잖은 수작 말은 점잖지만은 결국은 돈을 갚으라는 소리잖아요. 교장 선생님이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면 오기미가 그렇게 대단히 불쌍해서 못 견디겠어요. 예전에 옛날에 세익스피어 원석기고요. 신여성이라고 하고 인형의 집 요것도 뭐야 입센의 희곡이죠. 엘렌케이의 숭배자여 하던 그런 오김이 과거에는 뭐야 정신적 가치를 추구하던 오김이 정신적 파산을 하고 물질만 막 추구하는 속물이 되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돈 전대 이자 받으려면 뭐야 돈을 이렇게 옆으로 딱 차고 다녀야지. 차고 다녀서 세상에 모두 노랑 돈잎으로 보이는지 어린애 코 묻은 돈푼이나 바르고 구멍가게에 나와 있는 나도 불쌍하지만 나도 불쌍한 신세지만 나 뭐야 문방구 하고 있지. 문방구 하면 어린애들이 돈 낼 거야 아니야. 나는 오기미가 가여서 어제 울었습니다. 뭐야 안타까워합니다. 난 살림이나 파산이지. 그러면은 뭐냐 오기미는 성격 파산이다. 난 살림 파산이니까 정내 모치는 경제적 파산이고요. 오기미는 성격 파산, 정신적 파산이라는 거야. 그래서 이 제목이 뭐예요? 두 가지의 파산. 이런 경제적 파산도 있고 정신적 파산도 있다. 이 두 파산의 상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정내모니는 분하다 할지 속이 맺히고 서린 감정을 스스로 풀어내는데 웃으며 하소연을 하는 거다. 그러면 맺혀 있는 감정을 풀어보려고 애쓴다. 그런 말씀하시니 나도 죽게 계란스럽습니다. 이거 계란스럽다는 거는 좀 자주 나오는 내용이에요. 뜻묻는 문제가 나오는 게 아니라 부끄럽다 조금. 이 다 어려운 세상에 살자니까 그런 거죠. 이건 뭐지? 자기 변명이고 합리화하지. 교장도 그 중에 하나잖아. 돈 받아 먹으려고 이렇게 와서 점잖은 수작을 하잖아요. 말은 점잖지만은 뭐야? 아키를 주어달라. 마무리 지어달라. 이제 돈 어떻게 갚을 건지 이렇게 요구를 하는 거단 말이야. 그럼 자기도 마찬가지라고 사실은. 별 수 있나요? 그래도 제도 내놓고 싸든 비싸든 이자라고 명분 있는 돈을 어여시 받아먹는 것도 양심 있는 생활입니다. 그러면 고리되고 또 뭐야? 양심 있는 거다. 높은 이자 받지만은 이런 거야. 양심 있는 이라고 합리화하는 거지. 입만 가지고 속여먹고 등쳐먹고 입만 가지고 속여먹고 등쳐먹고 알로 먹고 꽁으로 먹는 허울적인 불안당가지고는 밥알이 들어가지 못하는 세상. 해방 직후의 혼란한 사회상입니다. 남을 등쳐먹고 알로 먹고 꽁 먹고 막 이런 불안당 같은 세상이다. 교장은 자기 변명인지 오금이 변명인지 역성인지 오기미의 역성인지 하는 것이었다. 이날 정래어머니는 딸의 옆에서 한사코 말리며 그따위 돈 안 갚아주니 정장이라도 어찌 마음대로 하고 내버려 두어야 하고 팔팔 뛰는 걸 모른 척하고 2만원 표에 2만원 현금을 얹어서 오기미한테 갖다 주라고 내놓았다. 오기미의 돈을 갖게 됩니다. 자, 이 내용이 상당히 재미있는 내용인데 사실은 조금 재미없게 했어. 너무 사실적으로 쓰다 보니까 이제 채만식하고 비교가 될 거예요. 채만식하고 염상섭이 채만식은 뭐야 태평 뭐지? 태평천하 뭐 치숙 뭐 이런 소설에서 전부 다 뭐야 웃음이 들어가 있어. 풍자가 들어갔어. 미스터 방 이런 거 웃음이 들어가고 읽기가 굉장히 부드러운데 염상섭은 뭐를 사실주의를 추구하다 보니까 딱딱해요. 읽기가. 선생님이 중학교 고등학교 때 읽을 때 엄청 비교가 되더라고. 채만식은 잘 읽히는데 염상섭은 잘 안 읽혀요. 그만큼 사실주의 기법에 충실한 소설을 썼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용은 참 재미있을 내용인데 약간 재미없게 썼다. 자, 그 다음 유해인데 오상원의 유해는요. 이게 오상원이라는 작가가 신춘문예에
당선된 작품이에요. 사실은 선생님이 읽어보면 신춘문예에 당선된 첫 번째 작품, 이 작품들이 대부분 엄청나게 잘 쓴 작품들이에요. 그런데 그 뒤로 가는 왠지 모르게 조금 약해지는 게 보입니다. 이 소설들이. 자, 내용이 어떤 건지 한번 보자. 자,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한국전쟁 때예요. 그 다음에 어느 산골 마을에 눈 덮인 덜판이에요. 그런데 뭐냐면은 인민군에게 잡혔어요. 인민군에게 잡혔어. 그러면은 처형이 뭐야? 1시간 유예되었다는 거예요. 유예라는 건 뭐야? 바로 처벌하는데 1시간 뒤에 처벌하겠다 하는데, 그러면은 1시간 뒤에 나 총 맞아 죽을 거예요. 그래서 전쟁의 무의미성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의식의 흐름 기법, 특별한 사건이 있는 게 아니라 머릿속에서 자기 나름대로 상상을 하는 거야. 1시간 뒤에 나는 뭐 죽겠지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야. 그리고 과거 그는 어떻게 됐다고? 적진 깊이 들어갔다고 후퇴하면서 부활을 잃고 홀로 남아하게 되었어요. 남아하던 중에서 어느 마을에서 인민군에게 처형되는 것, 총으로 쏴 죽이는 장면을 봤어요. 그는 적에다가 총을 쏘다가 붙잡혔어요. 그러면은 여기 처형되는 것처럼 자기도 이제 뭐야? 처형이 유예된 상황에서 그 시간 동안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까지는 회상하지. 그리고 뭐예요? 전향하라고 하는데도 그거를 거부해요. 전향하면은 살 수 있겠지. 근데 전향을 거부합니다. 그리고 죽음에 맞설 것을 다짐합니다. 그 다음 죽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적에게 처형당하는데 뭐라? 그냥 똑바로 죽어야 되겠다. 똑바로. 내가 죽을 때 어떻게 죽어야겠다? 똑바로 죽어야겠다. 그래서 이것도 약간 의식의 흐름 기법이라서 조금 어려운 내용들은 있어요. 자, 심리소설이라는 게 뭐야? 의식의 흐름 기법이고, 독백적, 자기가 자기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 다음 실존적이라는 건 뭐야? 전쟁의 상태에서 나는 인간 실존에 대해서 생각한다. 나는 똑바로 죽어야 되겠다. 1인칭 주인공 플러스 뭐야? 전지적 작가 시점을 혼용을 했어요. 왜냐면은 내 이야기, 내 생각을 깊숙이 이야기할 때는 1인칭 주인공 시점이 되고, 나머지를 이야기할 때는 전지적 작가가 됩니다. 주제는 전쟁이란 극한 상황에서 인간의 고뇌와 결국은 죽게 됩니다. 시간의 순차적 진행 안 합니다. 의식의 흐름 기법이라고 그랬지. 그 다음 주인공과 주변 인물의 대화가 재편성되어서 따옴표 없는 인용이 되어서 나타납니다. 소설자 시점의 1인칭 주인공과 3인칭 전제적 작가와 혼재가 됐다. 그래서 이거 상당히 특이하죠. 짧고 간결한 문장, 이런 거는 외울 게 아니에요. 문장을 보면 딱딱딱 짧게 썼을 거야. 그거 보면 돼요. 그러면 이런 문장을 왜 썼느냐? 긴박한 상황을 하려면 짧게 써야지. 길고 쓰면 늘어지잖아. 그 다음 인물의 불안정한 심리, 또 단절된 의식, 딱딱딱 짧게 쓰므로써 단절된 의식을 나타낸다. 현재형 시제, 이것도 중요합니다. 짧고 간결한 거, 내신에서는 이거 중요할 거야. 현재형 시제로 쓰는 거는 뭐야? 현장감 있지. 그 다음 시각적 이미지의 대조, 눈하고 거기에 흐르는 피, 그러면 눈은 흰색, 피는 붉은색 해서 감각적으로, 감각은 뭐라고 했어? 심상. 시각적 심상을 쓰는 거지. 흰색, 붉은색 쓰면 형상화했다. 이렇게 정리가 될 겁니다. 자, 내용 들어갑시다. 상당히 이제 무거운 이야기지. 동무, 총살 두 마디가 머릿속에 못 박혔다. 눈앞이 아찔하다. 나 죽게 생겼으니까 당연히 아찔하지. 정신을 차리고 그들의 일거일동을 살폈다. 머리가 덥수룩 하고 야윈 얼굴, 네이바람의 한 청년이 등 뒤로 묶인 채 이 청년이 포로지. 양손을 등 뒤로 묶인 채 맨발로 서 있는 게 눈에 띄었다. 동무는 우리 인민의 처사에 이의가 있어? 위험으로 봐야 대장인가 싶다. 인민의 처사는 뭐야? 총살 결정한 거. 이의가 있어? 이의 있지 왜 없어? 대장인 것이다. 생명체는 도구와 다른 거요. 내 이상 더 뭐 말하겠어. 나는 포로가 되었을 때 비로소 내가 확실히 호흡하는 인간, 호흡하고 인간이라는 걸 알았어. 실존을 느꼈어. 나는 기뻐.
내가 기계라 도구가 아니었다. 나 기계 도구 아니고요. 인간이다. 하나의 생명체 인간으로 살았던 것, 인간으로서 죽어간다는 것이 기쁠 뿐이다. 자신이 전쟁의 도구가 아니라 생명체인 인간임을 알았기 때문에 뭐한다? 기쁘다. 명확히 차가운 음성이었다. 조서, 경멸적인 조소가 입술했다. 이 뚝기를 따라 곧바로 걸어가시오. 남쪽으로 내다는 길을 가고 싶어 하던 길이 유감 없을 거요. 피해자는 돌아섰다. 한 발씩 두 발씩 걷기 시작했다. 뒤에서 두 놈이 총을 채웠다. 바야흐로 불길을 뿜는 총구를 등 뒤에 받으며 주저없이 조금도 주저없이 정확한 걸음걸이로 피해자는 눈발을 헤쳐가고 있었다. 이제 몇 발의 총성과 더불어 그는 쓰러지고 말 것이다. 의식의 흐름 기법 생각하세요. 생각하는 거야. 곧바로 정면에 눈준 채 조금 더 흩어질 줄 모르는 그 침착한 걸음걸이. 그러면 죽음 앞에서도 동의하지 않고 의연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런 포로를 목격을 했어요. 그래서 나도 똑바로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너희가 죽더라도. 자, 눈앞이 빙빙 돈다. 저 언덕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이 자기는 것 같다. 저 언덕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는 그 앞에 말했던 청년이잖아. 포로잖아. 자기 이전에 포로가 된 사람이잖아. 자기 나인 것 같아요. 유예돼 있잖아. 1시간. 그럼 자기도 똑같이 1시간 뒤에 죽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느낄 수밖에 없죠. 순간 그는 총을 꽉 엉켜줘. 아, 지금 이거는 아직 저거네. 지금 보고 있는 거네. 총을 꽉 엉켜줬다. 아직 뭐야? 포로 안 잡혔네. 내일을 살게 오늘 싸움을 피한다는 건 비겁한 수단이다. 뭐냐면은 내일을 살게 오늘을 싸운다. 지금 여기서 인민군들이 많기 때문에 이 청년을 구하려고 하면은 자기는 뭐가 될 거야? 포로가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잖아요. 비겁하다고 생각한 거야. 저 눈길을 걸어본 피해자는 그가 아니라 나 자신이다. 그가 아니라 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청년과 자신을 동일시해서 공격하려고 해요. 그러다가 포로가 된 거지. 내가 지금 피살당하러 가고 있는 것이다. 싸야 한다. 청년이 피살당하려고 걸어가는 거는 내가 가는 거하고 똑같다. 그는 사수를 겨누었다. 숨지는 순간 총구에서 빗발같이 총알이 쏘였다. 쓰러진다. 두 놈이 쓰러진다. 다음 연달아 쏘았다. 일순간이 지나자 응수가 왔다. 마주 총을 쏜 거지. 이마에 땀이 흐른다. 눈앞이 돈다. 개머리판에 따라 약동한다. 흐른다. 전부 다 현재의지. 현장감이 늘어난다. 의식이 흐린다. 고개를 묶고 쓰러졌다. 위기의 발 다시 겨눈다. 급격한 진동이 지나간다. 자꾸 흩어지는 의식. 놈들의 사이에 뚝 꽂혔다. 저건 좌우방으로 흩어지며 육박하고 있었다. 의식을 잃은 난사. 그는 벌떡 일어섰다. 순간 푹 쓰러졌다. 총에 맞은 겁니다. 의식이 사라진다. 갓 지나간 격렬한 정성의 여음이 귓가에 건다. 몸은 한 곳에 쿡쿡 찌르고 끈끈한 액체, 피죠. 흘러내리는 것 같다. 소리가 난다. 무엇이 다가오다. 머리를 꽝 하고 친다. 의식을 잃었다. 이래가지고 포로를 구하기 위해서 총을 쏘다가 의식을 잃었습니다. 발은편 팔에 격통이 난다. 통증이죠. 왼편 손으로 발편서 엎스러 더듬었다. 손끝에 오는 감정 끈적끈적하다. 손을 떼었다. 자, 의식을 되찾는 과정입니다. 눈앞으로 가져간다. 손가락 사이에는 검붉은 피가 한뿍 젖어 있다. 자, 지금 근데 아직은 요 대조적인 이미지가 안 나와야 되는데 나중에 눈이 나오를 때 그때 대조라고 봐줘야 돼요. 두런두런 말소리가 난다. 담배가 좌우가다. 먼지와 검지를 뽀야하니 늘어붙은 찢어진 천장공 사이로 사라진다. 방안이다. 방안이 눕혀져 있다. 흰눈을 받고 지나가는 발자국 소리가 의식에 떠온다. 점점 멀어지는 발자국 소리를 따라 의식도 희미해진다. 몇 번이고 신문이 지났다. 모든 건 결정지었다. 결정된 건 뭐야? 사형 집행. 신문 했을 때 신문 과정에서 뭐라고? 전향하라고 해요. 북한을 쪽으로 전향을 해라. 근데 안 합니다. 이제 모든 것은 끝나는 거다. 사형이 집행되어 죽음을 맞게 된다. 얼음장처럼 밑이 차다. 아무 생각도 없다. 근육이 감각을 잃은 채 격렬을 끈다. 발자국 소리가 난다. 전부 다 현재형 문장이라니까. 그러면 현실감 있게 긴박감 있게 묘사한다. 발소리도 시간이 되었나 보다. 문장이 작잖아요. 작고 간결한 문체 사용하잖아요. 문이 삐꺼덕거리며 열리고 어둠 헤치고 흘러드는 광선을 타고 사닥다리가 내려올 것이다. 이것도 뭐야? 생각이지. 의식의 흐름 기법
숨지기 채 기다린다. 일승간이 일어났다. 조용하다. 동정도 어쩐 일일까? 몽롱한 의식에 차고 탓인가? 구두발 소리다. 점점까지는 정확한 그는 몸을 일으켜 애썼다. 고개를 들었다. 맑은 광선이 눈부시게 흘러 들어온다. 사닥다리다. 이게 이제 밑에 있으니까 사닥다리 타고 내려오는데 사닥다리 타고 내려올 때 햇빛이 들어오는 상황입니다. 뭐하고 있어? 빨리 나와. 착각이 아니었다. 그대로 벌써부터 빨리 나오라고 고함 지르고 독촉하고 있었다. 착각이 아니었습니다. 한 단 한 단 정신을 가다듬고 감각을 잃은 무릎을 한껏 고열짚으며 기어올랐다. 입구에 다다르자 억센 소나기가 뒷덜미를 움켜쥐고 끌어당겼다. 몸이 밖으로 나간 순간 눈 속에 그대로 머리를 박고 쓰러졌다. 찬눈이 얼굴에 스치자 정신이 돌아왔다. 일어나야만 한다. 지금 이제 죽음을 맞는 태도 한번 보세요. 일어서야만 한다. 정확히 걸음을 옮겨야 한다. 모든 건 끝난다. 끝나는 순간까지 정확히 나를 끝맺어야 한다. 그래서 여기서 3인칭이던 게 나로 전환이 되고 1인칭 주인공 시점이 되고요. 그래야 나의 심정을 정확히 표현할 수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다시 여기 그잖아. 나였는데요. 그가 이렇게 혼재돼요.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신축면에 맨 처음에 당선되는 사람은요. 굉장히 막 기법도 많이 쓰고요. 뭔가 보여주고 싶은 거야. 그날 눈을 다섯 손가락 꽉 잡고 떨리는 다리를 바로 잡으며 일어섰다. 그리고 한 걸음 한 걸음 정확히 걸음을 옮겼다. 눈은 신념으로 차가이 빛나고 있었다. 눈은 의지적인 신념으로 차가이 빛나고 있었다. 죽음을 대하는 태도 보세요. 일어서야만 한다. 정확히 걸음 옮겨야 된다. 정확히 끝내야 된다. 눈은 그래서요. 몸은 지금 형편없잖아요. 그런데 의지적인 신념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본부에서 인민군들 본부에서 몇 마디 주고받은 다음 준비하려 소리와 집행명이 뒤어 떨어졌다. 눈이 한박 쌓인 흰 뚜꾸리다. 흰 색채 비교. 여기에 피가 흘려질 거예요. 뚜길. 몇 사람이나 이 뚜길을 걸었겠냐. 아마 포로로 돼가지고 이 뚜길에서 많은 사람이 죽었을 거예요. 전쟁의 비극성입니다. 훤칠이 트인 벌판 넘어 마주서는 더 흰 눈이다. 가슴이 툭 트이는 것 같다. 일부러 강조를 합니다. 색채 대비를 하려고. 똑바로 걸어가시오. 남쪽으로 내닫는 길이요. 그처럼 가고 싶어하는 길이 유감 없을 거요. 걸음마다 흰 눈 위에 발자국이 따른다. 한두 걸음 정확히 걸어야 한다. 사수 준비. 총탄 재는 소리가 차갑다. 소리가 차갑다. 공감각적 심사입니다. 공감각적 심사는 감각의 전이가 이루어져야 되고 요거 전체적으로 표현하는 거는 총알을 재는 소리죠. 그 책을 촉각하였습니다. 눈앞에 흰 눈뿐. 이제 아무것도 없다. 이제 모든 것은 끝난다. 끝나는 순간 다시 또 이야기합니다. 정확히 끝을 맺어야 한다. 정확히 끝맺어야 한다. 끝나는 1초 1과까지 자기를 잊어서는 아니다. 이 실존입니다. 나라는 존재를 실존을 지키려고 애쓴다. 이게 그래서 뭐예요? 실존주의 소설이라니까. 걸음걸이는 의지처럼 정확했다.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걸음거리가 죽음에 접근하여 가는 마지막 길이라도 허튼 불안한 절망적인 것일 수는 없었다. 이런 거 안 돼. 허락 안에 흰 눈 그 속을 걷고 있다. 훤칠이 트인 벌판 너머로 마주선 언덕 흰 눈이다. 자꾸 흰색 강조합니다. 연말하는 촌서 외부 세계에 잡은 것도 아니 아무것도 아니다. 흰속을 그대로 한 걸음 정확히 걸어가고 있었다. 눈 속에 부서지는 발자국 소리 어렴풋이 들어온다. 두런두런 이야기 소리다. 뒤통수를 잡아 끄는 것 같다. 뒷허리에 충격을 줬다. 아니 아무것도 없다. 아무것도 아닌 것이다.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이다. 반복을 했어요. 그럼 뭐야? 내가 죽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잖아. 그런데 죽는 순간까지 자신의 존재를 흐트러지지 않고 당당하게 끝맺기 위한 자기 암시입니다. 자, 흰 눈이 회색빛으로 가다가 어두워 간다. 죽음에 이르는 과정을 흰색에서 어두움으로 갑니다. 모든 것은 끝난 거다. 놈들은 멋쩍게. 이게 이제 선생님이 읽을 때 되게 놀랐었는데 놈들 뭐야? 지금 총을 쏜 놈들이지. 총살을 한 총을 쏜 인민군들. 이 인민군들은 멋쩍게 총을 다시 거꾸로 메고 본부로 돌아갈 거다. 아니 사람 죽여놓고 아무런 죄의식도 없고 멋쩍게 돌아가고 눈 털고 추위에 비벼가며 방 안으로 들어갈 거야. 몇 분이면 화롯불에 손 놓이고 아무 일도 없었던 듯 담배를 피우고 기지개를 할 거다. 그러면은 사람을 죽여놓고 죄의식 이런 것도 없고 그냥 아우 추워 하고
담배 피고 기지개 피고 이럴 거다. 그러면은 사람을 죽여놓고 사형을 집행해 놓고도 아무렇지도 않게 일상생활을 하는 모습을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비인간성, 전쟁으로 인한 비인간성을 드러내주는 거죠. 누가 죽었건 지나오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다. 평범한 일이다. 의식이 점점 그로부터 어두워지다. 흰 눈이다. 햇빛이 따스히 그 눈 위에 거저. 자, 햇볕이 따스히 죽었잖아. 눈 위에 부서진다 해서요. 주인공 상황 죽었잖아요. 그 대조되는 배경 따뜻한 햇볕. 그래서 전쟁의 비정함을 보여줍니다. 이래서 이제 상당히 맨 처음 이거 작품 읽었을 때 선생님도 좀 충격을 받았어요. 내가 포로가 되면 이럴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많이 해보고 그러는데. 자, 이렇게 해서 오늘 5작품을 했습니다. 수능에서 연계될 때는 이 작품에서 만약에 처음 부분이 나왔으면은 수능의 끝부분이 되면은 이거는 연계된 거예요. 이 작품이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어차피 물론 내신 공부용도 하지만은 정시를 대비한 거라면은 전체적인 스토리 라인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잡스러운 이야기를 좀 많이 했어요. 자, 고생했고 5단원까지 지금 나눠준 거 열심히 좀 공부를 좀 해 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이거를 복사해 가지고 나눠줄게요. 이게 이제 전체적인 내용을 알아줘야 된다 했어요. 그래서 나눠준 거 좀 복사 많이 했는데 열심히 좀 읽어보고 목요일날 봅시다. 수고했어요. 네.